하나메디킨즈 의원 윤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오늘은 겨울철에 흔한 여성의 방광 질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방광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남성하고 여성의 가장 큰 차이가 물론 성별이겠지만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제일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여성은 방광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광에서 요도로 가는 길이 굉장히 여기 보이죠? 방광에서 요도로 가는 길이 굉장히 짧고 방광 밑에 요도, 요도 옆에 질, 질 옆에 항문 이렇게 방광요도, 자궁질, 직장, 항문이 가깝게 붙어있는 구조여서 어쩔 수 없이 이 질 주변 그 외음부 그리고 직장 주변은 늘 세균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세균이 살고 있는 이 장기에 굉장히 가깝게 요도가 붙어 있고 요도가 짧고 방광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감염에 취약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서 방광과 요도 질환에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남성보다도 여성이 훨씬 더 잘 생깁니다. 남성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 방광 옆에 요도 있는데 뭐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전립선인데 남성은 요도도 굉장히 길지만 전립선이라고 하는 그 전립선에 있는 성분들이 약간 항염 성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정액의 성분 일부를 만들어지는 기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방광 질환은 굉장히 덜 생깁니다. 대신에 전립선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성한테 흔한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이제 요로 감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사실 요로 감염은 겨울에 더 흔하다기보다는 1년 내내 잘 생깁니다.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따진다면은 여름에 조금 더 많이 생기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성인 여성의 한 20~30%가 1년에 한 번 이상 배뇨장애, 배뇨통을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전체 성인 여성의 한 절반 가까이가 살면서 한 번은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생활이 활발한 여성일수록 요로 감염은 더 잘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요도가 질하고 가깝고 또 항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계절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땀을 많이 흘리면은 소변량이 줄어들고 소변을 보는 횟수가 더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방광염 같은 데 생기기가 훨씬 더 쉽고요. 소변을 배출을 한꺼번에 많이 해야 균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 훨씬 더 잘 생기고 겨울같이 날씨가 추워질 때에는 날씨가 이제 추우면서 우리가 느끼는 제일 큰 변화가 뭘까요? 땀이 덜 나죠. 땀이 덜 나고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땀이 덜 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소변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겨울철이나 이런 추울 때에는 방광염 증상보다는 다른 증상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 이상 6개월 이내에 2번 이상 방광염이 잦고 세균이 자라는 방광염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고 급성 세균성 방광염 환자의 25% 정도가 한 4분의 1 정도가 재발을 경험하고 성인 여성의 많게는 한 10% 정도가 재발성 방광염을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방광염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여름에 조심해야 되지만 겨울이라고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날씨가 추워질수록 소변에 관련된 증상들을 더 자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광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1년 내내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날씨가 춥다고 해서 방광염이 안 생길 거라고 방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방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방광염이 그러면은 왜 중요하냐?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 방광염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해요. 일단 소변 볼 때 너무너무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화장실 가기도 힘든데 일단 아프니까 힘들죠.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생활할 때 불편하고 이게 1년에 2번, 3번 이상씩 뭐 때에 따라서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되면 삶의 질이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를 주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이런 부담을 생각을 한다면 방광염은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방광염의 원인에 대해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요도를 통해서 상승하는 세균 감염인데 그 세균들이 어디 밖에서 들어오는 특별한 세균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 몸에 상주하고 있는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상주하고 있는 세균이 뭐가 있을까요?
대장균이 제일 흔하겠죠. 그리고 피부에 있는 뭐 그 세균들도 있을 거고, 이런 세균들이 보통 사람들은 방광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면역력이 취약하거나 소변 습관이 안 좋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그게 싫어서 물을 잘 안 마시고 소변을 조금씩 자꾸 보는 그런 분들은 방광염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방광염이 생기면 아주 아픈, 소변을 볼 때 매우 심한 통증을 느끼고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아주 새빨갛게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소변에 피 나오는 것 때문에 암에 걸렸나 보다 하고 걱정을 하면서 병원을 정말 걱정을 하면서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통증이 있으면서 피가 많이 나온다. 그건 대부분은 감염일 가능성이 많고요. 통증이 하나도 없는데 피가 많이 나오면 아프지 않은데 피 나오니까 잠깐 이러다 마는 거 아닐까? 그냥 어디 혈관 터져서 피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통성의 혈뇨가 사실은 방광질환에서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무통성 혈뇨는, 통증이 없는 혈뇨는 암에서 나오는 출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내가 40대 이상이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염색을 자주 하고 그리고 남자다, 가족 중에 방광암에 진단돼서 치료받았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직계 가족 중에 있다. 그렇다면은 방광염이 생길 찬스가 훨씬 더 높은 거여서, 그 위험도로 생각을 하면은 통증이 없는 혈뇨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왜 어떤 사람들이 재발성 방광염이 잘 생기느냐? 이제 외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생활 습관 요인들이 있고, 생긴 것 자체가 그런 요인들이 있고, 또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세상 모든 병들은 사실 모든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적 소인이 얼마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느냐가 이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때 유전적인 거를 감안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유전적인 거를 조금 더 뒤로 미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엄마 쪽으로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이 취약했던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유전적인 소인에는 또 요로 상피의 문제, 질점막의 여성 호르몬과의 이런 관계성, 이런 것들도 상당한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마 쪽으로 하여튼 아니면은 여자 형제 쪽으로 방광염이 잘 생기는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해부학적인 거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없죠.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상담을 받아야 되고, 외부적인 것도 필요하다면은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필요한 거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조절을 이제 상의를 하면서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생활 습관은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거나, 너무 소변을 하루에 막 한 번, 두 번만 볼 정도로 물을 안 마시면서 소변을 많이 참거나 하는 것들은 제일 안 좋은 배뇨 습관이고요. 소변을 제대로 잘 못 참는다든지, 반대로 소변을 한 번에 잘 못 본다든지 하는 그런 배뇨장애 문제가 있거나, 유실금이 있으면 방광염이 생길 찬스가 훨씬 더 높고, 여기 잦은 성관계가 방광염의 위험인자라고 했지만, 그러면 난 성생활을 안 하고 그럼 방광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살겠어요? 그거는 조금 아니죠. 이게 잦은 성관계가 있으면서도 방광염이 안 생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요도와 방광의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자주 하게 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청결하지 못한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걸 예방을 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수분 섭취와 배뇨 습관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추워지니까 옷을 막 이제 조금씩 껴입기 시작을 하게 돼요. 특히 겨울에는 많은 옷을 껴입고, 옷을 껴입다 보면은 이제 그 옷들이 그 안에서 환기가 잘 안 되니까, 특히나 이제 위생 관리를 잘 못하거나 하시면 방광염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조이는 옷을 피한다는 거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뱃살이 나오고 막 이제 몸매가 달라지니까 보정 속옷을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그런 보정 속옷을 너무 막 꽉 끼고 뭐 이렇게 보정 속옷 입으면 옷을 입고 벗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배변 활동하기도 불편하니까 힘들어서 그냥 잘 안 마시고 안 가는, 화장실 잘 안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지나치게 소변을 자주 보거나 지나치게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들은 이제 병원에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방광에 좋은 것들, 여성 호르몬 보충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뭐 크랜베리, 항염 성분 보조제, 뭐 다른 다양한 면역 강화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본인이 이거 나 마음에 드니까 이거 먹어. 그거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고 가능하면은 내가 왜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지 자주 재발하는지를 한번 병원에서 제대로 비뇨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게 어떤 약물적인 치료로 예방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산균 같은 거는 음식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별도의 유산균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면 나는 체질상 유산균 이런 거를 뭐 우유나 요구르트나 이런 거를 먹기가 너무 힘들고 뭐 발효 음식을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다면은 보조적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에게 맞는 것을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방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방광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요실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이 방광 건강 관리에 중요한데 골반강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똥배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이 장기들이 이제 골반강의 장기인데 그 안에 있는 자궁, 난소, 방광, 요도, 질이 어디 있죠? 예, 여기 있네요. 직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근육 안에 받쳐지고 있는 근육이 제대로 있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잘 유지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방광을 받쳐주고 있는 근육을 우리가 골반저근이라고 하고 골반저근을 이렇게 보면 방광이랑 장기를 다 드러내고 보면 이런 식으로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방광하고 요도, 그리고 직장과 항문 쪽을 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짱짱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기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게 이제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아기 낳고 약해지고 여성 호르몬 떨어지고 폐경되면서도 약해지고 이제 조직들이 위축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원래 있던 위치에서 짱짱하게 있어야 될 게 뱃살 처지듯이 이 근육들도 처진단 말이죠. 이 근육이 처지면 또 생기는 문제가 방광과 요도가 느슨해지면서 받쳐주는 게 느슨해지니까 밑으로 빠지고 질도 빠지고 뭐 때에 따라서는 직장도 아래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생기는 제일 흔한 변화가 요실금. 내가 원하지 않는데 소변이 나도 모르게 나와서 속옷을 적시는 것.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불수의적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데 이 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때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 소변이 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보면은 팬티는 깨끗해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팬티도 젖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에도 소변이 새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요실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은 그럼 종류가 다 같으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 여성한테 이제 가장 흔한 복압성 요실금은 요도가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요도 관략근이 조이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새는 건데 그게 보통 어떤 때 생기냐면 기침, 재채기, 웃을 때, 운동할 때, 그러니까 뛰거나 점핑할 때 아니면은 배에 힘을 많이 주는 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데드리프트 아니면은 뭐 런지 이런 운동들을 이제 나는 여성들이 중년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이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힘줄 때마다 소변이 새요. 남성들도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에 힘을 줄 때에만 소변이 새는 것을 우리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새는 이유는 이 받쳐주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니까 방광하고 요도가 쭉 밑으로 내려와서 제자리에서 빠지니까 소변이 새는 겁니다. 이것을 교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는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요실금이 절박성 요실금인데 절박성 요실금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과민성 방광에 따라오는 증상인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고 마려워서 화장실 가기가 급하고 못 참아요. 소변을 보기도 전에 일단 마렵다 하면 먼저 나와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급해서 소변이 샌다 해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절박성 요실금은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 가는 동안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나온다든지 마렵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새버리는 그런 경우가 절박성 요실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근육이 약해져서라기보다는 요 방광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신경이 조절이 서로 이제 이 말하자면은 신호 전달이 잘못돼서 방광하고 신호에 이 협동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 근육 자체가 불안정해지거나 아니면은 신경 신호의 전달이 잘못된다든지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해부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광의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거는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침할 때도 새고 소변 마려울 때도 새고 화장실 가려고 하면 새고 운동할 때 새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환자들이 이런 복합성 요실금, 혼합성 요실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약도 먹고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치료를 하느냐? 우선은 소변을 잘 참을 수 있도록 새지 않도록 하는 약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 약 중에서 이제 교감신경 촉진제는 이게 조여주는 근육을 조여주는 그런 기능을 더 이제 강화시켜 주는 건데 이 교감신경 촉진제는 사실은 우리가 별로 실제로는 요즘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근육이 얇아지기 때문에 소변이 더 많이 새고 방광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쓸 수도 있지만 방광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한다는 거는 넌센스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쓰면은 조금 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절박성 요실금,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항콜린제,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일 때는 콜린이라고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체를 차단해 가지고 가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종류의 약을 쓴다든지 베타기량제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이완이 오랫동안 될 수 있도록 방광 근육이 조금 더 오랫동안 소변을 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인데 그래서 방광이 불필요하게 자꾸 긴장하고 막 경련 일으키듯이 소변을 보려고 하는 거를 막아주는 약이 항콜린제고 이 약을 먹으면 소변을 참을 수 있고 지리거나 급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쓰시고 계시고 그 약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베타기량제라고 하는 거는 방광이 이미 이제 소변을 채우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오랫동안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이고 그렇게 하면 역시 소변을 잘 참을 수 있고 소변이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시작을 한다든지 두 개를 섞어서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이 처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특히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들은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기억력 강퇴와 같은 이제 뇌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안구건조증, 시야흐림, 입마름, 빈맥, 소화불량, 변비 또 너무 방광이 이완이 잘 돼 갖고 소변을 너무 잘 참아서 소변이 안 나오는 요폐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작용이 다 잘 생기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제일 흔한 부작용은 입이 마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약을 먹었을 때 입 마른 부작용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먹는 약들 중에. 그리고 40대 이후에 중년 여성들한테서는 아무 이유 없이 입마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때문에 입이 마른 건지 내가 이때 원래 입이 마른 건지 그것도 구별을 해야 되고 연세가 드실수록 입이 마름 증상들이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마름이 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입마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 치료하는 약을 드시고 입이 마르다고 해서 약이 너무 독해서 못 먹겠어요 하시는데 사실은 약이 독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입마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그거는 그 약을 끊는 것보다는 사실 방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을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하고 아니면 용량을 조절하든지 할 수 있고 입마름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빈맥은 좀 드문 부작용이고 소화불량이나 변비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들이다 보니까 이 수용체들이 장에도 있고 그래서
장 운동이 떨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인제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그럴 수도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약이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 못 먹겠어.' 그런 거는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변이 급하고 자주 마렵고 소변을 못 참는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특히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근육의 톤이 올라가고 추우니까 또 교감신경계가 긴장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소변을 더 잘 참기가 어려워지고요. 날씨가 제가 앞에서도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죠. 여름엔 땀이 많이 나니까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땀이 많이 안 나고 다 몸 안에 이 수분들이 배출이 되고 남은 것들이 다 방광으로 소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죠.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 많아져서 자주 보는 것도 있지만 방광이 더 긴장이 돼서 적은 양을 더 자주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증상이 더 심해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버티는 것보다는 증상이 많이 불편하시면 과민성 방광은 하루에 여기 있죠.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자주 보고 저녁에 자다가 2-3번 이상 소변을 보려고 깨는 건데 가장 흔한 1차 치료법이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배뇨근의 수축을 억제해서 방광을 안정시켜서 소변을 참을 수 있게 하고 덜 급하고 지리지 않게 하고 밤에 소변을 덜 보게 하는 이 약들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너무 힘들면 겨울철에 힘들 때 약을 드시고 여름에 좀 버틸만 하면은 약을 잠시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좋아져야 그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을 안 먹고 버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민성 방광 약물 치료할 때 의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약들이 하루에 1번이나 2번 먹는 이제 적게 먹어도 되는 장점은 있지만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1-2주 먹고 땡 그게 아니고 적어도 2-3개월은 꾸준하게 복용을 하셔야 효과가 있고 대부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장기 복용을 하는 것을 더 권장을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근육이나 신경들이 여기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 약은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생긴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돼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조절 기능이 떨어졌는데 약을 먹어서 조절을 해야지 뭘 어떻게 조절을 하겠어요. 내가 새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조절 기능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활 습관을 좀 조절을 하면 좀 좋아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더 좋은 정말 심한 증상이 있고 더 좋은 효과를 원하신다면 약을 꾸준히 드셔서 어느 정도는 안정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뭐 약을 끊든지 습관을 좀 더 교정하면서 유지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좋아지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혈압 약 드시던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을 수 있는 사람 끊을 수 있고 못 끊는 분들은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체질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약을 끊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약물 치료 외에 과민성 방광 치료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방광 훈련이라고 해서 소변을 이렇게 방광을 확장하는 훈련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사실 그건 방광이 늘어날 수는 없고요. 기를 들이는 거죠. 보통 뭐 2시간, 1시간 반 이하로 소변을 이렇게 못 참았었고 소변 마려운 거를 참기가 너무 힘들었다면 그것을 조금씩 15분씩 20분씩 조금씩 늘려서 보통 건강하게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권장하는 제가 소변 보시는 간격이 3시간에 1번, 하루에 한 6번, 작게 보면 4번. 이 4번을 사실은 이 중년 나이에 보기는 사실 힘들고 보통 이제 6번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6번 정도 한 번에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편하게 참을 수 있도록 조금씩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방광은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6시간 이상 참는 게 아닌다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질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참으면 이 방광을 억제하는 신호가 또 전달이 돼서 시간이 막 마려운 단계를 넘기면 소변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조금씩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냥 하는 것보다 약을 먹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습관이 되어지면 나중에 약을 끊으면서도 내가 그걸 잘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 자꾸 차면
화장실을 막 가야 되고 이 보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못 참고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심리적인 이유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 사실 훈련만 잘하면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도 약 말고 다른 방법들을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뭐 또 전기자극 치료나 뭐 다른 운동 치료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방광에다가 약을 못 먹거나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너무 세서 약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보톡스가 항콜린제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마비시키는 건데 적당한 정도로 좀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보톡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약간 이 주름살 없애고 턱 갸름하게 하고 종아리 좀 날씬하게 하고 하는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학적인 목적보다는 미용의 목적으로 쓰는 거고 치료의 목적으로 인정된 딱 두 가지의 보톡스의 증상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목이 한쪽 근육이 경직이 돼서 목이 이렇게 돌아간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걸 이완시키기 위해서 주사를 놓고 또 하나가 이 과민성 방광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톡스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톡스를 모두 다 맞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그거는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나 보톡스 맞고 싶어요 해서 맞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약이 안 듣거나 약을 못 드시는 경우에 보톡스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잘 알고 계시는 케겔 운동이 이런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치료를 하면 방광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요실금이 생길 때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광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서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도 하지만 전기자극 치료나 자기장 신경자극 치료를 한다든지 내가 제대로 운동하는지 계속 컴퓨터 모니터로 보면서 운동을 하는 특별히 고안된 기계가 이제 바이오 피드백인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효과가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치료의 성공률은 보통 아주 낮게는 30%, 열심히 잘 따라하면 70% 정도. 100%의 치료는 사실 약이 아니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골반 근육 운동은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운동을 해보기로 하고요. 인터넷에 요실금을 예방하는 골반 근육 운동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은데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배에 힘을 주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차분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반 근육 운동의 기본적인 컨셉은 항문을 꼭 조이는데 어떻게 조이냐면 엉덩이를 조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가스 나올 때 방귀 나올 때 참을 때처럼 항문을 조이고 조인 상태로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10초 동안 천천히 1, 2, 3, 4, 5 이런 식으로 천천히 세면서 10초 동안 유지를 했다가 항문을 펴고 20초간 편안히 쉬었다가 중요한 거는 쉬는 게 중요해요. 조이는 거 오래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그럼 근육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 없죠. 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그 다음에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육도 조였다가 풀 수 있어야 다음에 쉽게 많이 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을 조였다가 쉬었다가 또 조였다가 쉬었다 하는 거를 반복을 하고 또 1초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짧게 조였다 풀었다를 계속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면 10번 반복하는 것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고 또 쉬고 이걸 계속 길게 하는 거 짧게 하는 걸 섞어가지고 반복해서 하시면 골반 근육 운동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숨을 편안하게 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자극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지 않고 하는 근본적인 치료는 테이프 수술이죠. 요실금 수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건 과민성 방광에 하는 게 아니라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 할 때 하는 복압성 요실금의 수술이고 복압성 요실금도 여름보단 겨울에 심해지죠. 왜냐하면 감기 걸려서 기침할 일도 많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방광 안에 차 있는 소변도 많아지니까 힘주거나 기침할 때 셀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과민성 방광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이런 분들은 여름 동안 잠시 증상이 조금 덜해지다가 추워지면서 증상이 심해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조금 더 심해지고 겨울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해지는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테이프 수술은 뭐 짧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어떤 수술도 감히 의사로서 말씀드리지만 간단하지만 정말 간단한 수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할수록 이제 그 재발이 있을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수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수술하고 수술 받는 사람들이 회복이 빠르고 비교적 예전에 막 배째고 막 1시간씩 하는 그런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짧아지고 훨씬 쉬워졌지만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도 바로 다음 날도 가능하고 일주일 이내에는 뭐 아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주변 장기 손상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 수술은 그렇다고 해서 요실금이 조금밖에 없는데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경우에 하시는 거고 그 수술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전문의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비뇨기과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실금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을 피하고 방광 자극하는 음식 제일 흔한 게 술 많이 안 드시지만 연말엔 좀 드실 일들이 생기죠. 의외로 많이 마시는 게 탄산음료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된 것들. 카페인 함유된 거 제일 흔한 게 커피죠. 커피가 건강에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 요실금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커피가 방광에 자극이 되게 많이 돼요. 커피 자체가 이뇨작용도 심하고 커피가 입을 마르게 하는 부작용도 좀 빠르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드시면 소변도 자꾸 마려워지고 새는 일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줄이실 수 있으면 좋고 저는 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껏 조금만 드시고 커피 한 잔 만약에 이런 정도 사이즈의 컵에 커피를 담았다. 이거를 굳이 다 마실 필요 없어요. 물론 지구를 위해선 다 마시는 게 쓰레기를 줄이는 게 좋겠지만 내 방광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 조금만 받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다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깝지만 내 건강도 생각해서 양을 줄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초콜릿에도 의외로 카페인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단 음식 이거 보면 세상에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이 있으니까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많이 생기거나 불편하면 줄이시라는 거고 즐겨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금연 금주는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변비가 있으면 장이 이 안에 대변이 변비가 생기면 의외로 장 안의 변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밑에 직장 쪽에 있는 대변뿐 아니라 배를 한 바퀴 둘러가면서 장이 있잖아요. 그 안에 변들이 꽉꽉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볼륨 때문에 방광을 자극하는 것도 있고 방광하고 장하고 서로 신경을 같이 씁니다. 거기에서 가지가 나와서 여기저기 가는 거기 때문에 장 운동이 떨어지면 방광도 이 변비 때문에 막 장이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방광도 자극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변비가 해결이 되면 오히려 방광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장염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이 소변 자주 보고 소변 잘 못 참고 이러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장염 증상, 과민성 대장염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 약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대로 잘 발산을 시키면서 소변량도 조절할 수가 있죠. 변비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격렬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여주고 요즘에 이제 러닝이나 걷기 많이 유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골반이 틀어지는 건데 한쪽 몸이 이제 자세가 현대인의 거의 90% 이상은 골반이 틀어져 있죠.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항상 이 소파에서 텔레비 볼 때 아니면 누워서 텔레비 볼 때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갖고 보는 자세가 누워서 하는 자세가 제일 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골반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방광이 안 좋거나 골반 근육이 약하거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골반이나 이 아래쪽에 항상 통증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골반이 틀어지는 겁니다. 의외로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허리에만 디스크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많은 증상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골반이 틀어져서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비뇨의학과적으로는 방광요도, 생식기 주변의 신경통, 하체 부종, 하체 비만, 성기능장애, 혈액순환장애, 골반통, 요통, 그리고 과민성 방광, 외음부의 이상한 통증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과민성 방광이 있었는데 골반 틀어진 걸 잡아줬더니 없어졌어.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묘한 통증이 있고 묘한 불쾌감이 있고 나 이렇게 이 골반도 자주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애구구구 하면서 막 이렇게 땡기고 아픈데 이거를 풀어주는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잡는 것도 굉장히 이 골반과 방광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4번에서 6번 소변을 너무 참지도 말고 너무 자주 보지도 않는 적당한 간격으로 소변을 보시고 한 번 소변 볼 때 이 소변 양이 적당하게 나오려면 수분 섭취량은 하루에 한 1.2에서 1.8리터 내외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떤 거냐면 성인 한 1kg당 한 20에서 30cc 정도의 수분 양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대충 맞고요. 운동을 많이 할 때는 많이 드셔도 되고 움직임이 별로 없고 거의 앉아만 있다든지 누워만 계시다든지 그러면은 수분 섭취량은 좀 줄여도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미용에도 좋지만 우리 몸에 장기를 깨우고 소변을 수월하게 보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밤 동안에 쌓여 있었던 노폐물을 빨리 배출하게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대신에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자기 전 3-4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2시에 주무신다면은 3시간 전이면은 9시죠. 9시 이후부터는 물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8시? 그러니까 보통 저녁을 늦게 드시고 저녁을 7, 8시에 드시고 10시에 주무시면 자다가 소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먹으면서 섭취하는 수분도 있고 거기에서 배설되지 못한 오후 시간 동안에 쌓인 수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우면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또 콱콱콱 많이 이루어지면서 벌러지는 이제 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몸의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낮 동안 움직일 때 이 몸의 말단에 고여 있었던 혈액들이 누우면서 심장으로 다시 리턴이 되는 것들이 꽤 많아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늦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데 한 번 볼 때 소변량이 많다. 조금씩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을 자주 본다 한다면 일단 먹는 것부터 생각을 다시 해보시고 먹는 거를 줄여보시는 게 그 소변 보는 횟수를 줄이는데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한 번에 보는 소변량은 250에서 300 내외, 350cc 내외, 보통 350까지는 안 하고 보통 한국 여성분들은 250에서 300 정도 보시고요. 남성분들은 한 300에서 400 사이 정도 보시죠. 그리고 3-4시간에 한 번인데 4시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겨울에는 추울 때는 힘듭니다. 되게 집안이 따뜻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그래서 저는 3시간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도 그래도 밤에 소변 보는 거 조금 줄일 수 있고 낮에도 편하게 보실 수 있고 방광염 자주 생기시는 분들도 이거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녁 절대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짜게 드시는 그 순간 나의 밤의 소변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은 실제로 논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녁에 고기 많이 구워 드시잖아요. 고기 드시면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를 재워서 드시거나 이제 소금 뿌려서 먹죠. 또 소금 찍어서 먹고 이 모든 것들이 수분을 몸 안에 축적하고 있다가 자는 동안에 자꾸 소변이 만들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고기를 저녁 늦은 시간에 드시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살찌는 데에도 이제 그 얼굴이 붓고 살찌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내가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소변을 저녁에 자꾸 보고 양이 많다 한다면은 그것부터 식습관을 교정해 보는 것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대신에 소변량이 적은데 자꾸 깨서 자주 본다.
그거는 이제 낮에도 자주 보고 급하고 못 참는데 밤에도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데 양은 정말 찌끔찌끔 나온다. 그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전문가하고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상관없이 건강한 방광으로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실시간 질문을 몇 가지 볼게요. 정직한 세상님이 저는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심하고 살짝 아플 때도 있는데 이게 방광염 악화 신호인지 걱정됩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병원에 바로 가야 하나요?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심하고 살짝 아플 때도 있는데 잔뇨감이 매번 소변을 볼 때마다 생기신다면 그거는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잔뇨가 많아서 잔뇨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잔뇨가 많으신 분들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항상 저희 사부님이 말씀하셨었던 게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므로 방광에 고여있는 잔뇨도 썩을 수 있다. 썩는다는 거는 그건 이제 비유의 표현이고 세균 감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잔뇨가 많을수록 방광염, 요로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아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소변을 보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지금 어느 정도 선이 아니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거나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꾸준하게 몇 주 이상 괴롭히고 있다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트 6186님이 과민성 방광염이면 최대한 참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근데 최대한 참으라는 게 방광이 터질 때까지 참으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3시간에 한 번 볼 수 있는 정도로 참을 수 있으면 그렇게 훈련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힘들다면 2시간 반 정도까지도 참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게 과민성 방광염이 아니고 정확한 이제 용어는 과민성 방광이고요. 현재 내가 소변을 보는 간격이 2시간 이하로 참을 수 있고 소변이 마려우면은 못 참고 화장실을 가야 된다 한다면 조금씩 참는 훈련은 해보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그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다음에 여름나기 중께서는 저는 방광염이 계절마다 반복되는데 이런 재발이 특정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험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고속버스 못 타요. 고속버스 못 타는 게 화장실 갈까 봐 못 하시는 거라면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면 방광염이 더 잘 생기고요. 소변을 자주 볼까 봐 물을 안 드시면 더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적당한 간격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보는 게 안 좋다고 막 6시간, 5시간, 6시간씩 참으시면 안 되고 3시간에 한 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면 그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착한 맛 던진의 스톤개님. 43세 남성입니다. 허리디스크와 외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트랄과 베타미가를 먹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변 누는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간격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분은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와 외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을 원활하게 잘 배출을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이제 지금 서로 반대되는 약을 드시고 계세요. 자트랄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약이고 베타미간 소변을 잘 참게 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소변을 잘 참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해서 두 가지 약을 섞어서 드시고 계실 텐데 이게 계속 효과가 좋다면 원활하게 소변 배출이 잘 될 텐데 어떤 이 신경이상 방광의 어떤 분들은 약을 먹다 보면은 이게 상태가 조금씩 변해서 잔뇨가 많아지고 베타미간은 잔뇨가 좀 많아지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소변을 잘 못 이게 보기는 보는데 잔뇨가 점점 늘어나서 소변을 자꾸 마려워져 더 보는 간격이 이제 짧아지는 그러니까 더 마려워지는 거죠. 방광 안에 차 있는 양이 계속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뇨 확인을 해봐야 돼요. 소변을 제대로 잘 보고 남는 잔뇨가 없으면 약을 더 이제 소변을 더 참을 수 있는 약으로 추가를 한다든지 그럴 거고 잔뇨가 많아졌다면 소변을 더 참는 게 아니라 더 잘 보는 약을 더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격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윤슬동님, 과민성 방광이라고 약 먹고 있는데 괜찮아지는 거 맞나요? 불안공황 장애인데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임신 준비하는데 남편이랑 관계하고 과민성 방광이 도지고 막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힘드실 텐데 일단 과민성 방광 약을 드시고 계시면 보통은 좋아집니다. 증상이 좋아지는데 불안 공황 장애가 있으시면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도 방광의 기능이 계속 약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내가 이 소변 차는 거에 대한 그 느낌을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느낄 수도 있고 소변을 실수할까 봐 미리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미리 자꾸 화장실을 강박적으로 가야 되고 차는 느낌이 불안해서 미리 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약을 드셔도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를 사실은 조금 더 잘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소변 일기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소변을 내가 몇 시에 얼마를 봤는지 양을 적기가 힘드시다면 그냥 횟수만이라도 한번 적어 보세요. 이제 그 인터넷에 구글 앱 같은 데 보면 소변 보는 소리만으로 소변 양을 측정하는 앱도 있고 그것을 측정을 이제 기록을 하는 이제 소변 화장실 갈 때마다 기록을 하는 앱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시고 이걸로 훈련을 하기가 힘들다면은 병원에서 한번 다시 그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다시 심층적으로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할 때는 약을 드실 수가 없거든요. 임신 중에는 과민성 방광 약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랑 관계하면은 증상이 이게 생기는 거는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 임신을 계획하고 있을 때에는 과민성 방광약은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경에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임신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못 드시고 말기, 아기가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체중만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럴 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음 편한 하루님이 카페인, 탄산음료, 술 등 방광염 재발에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끊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 한 잔 마시고요. 어, 어, 제가 왜 웃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끊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근데 못 끊으시면 양을 줄이세요. 근데 이 중에 끊으라고 한다면 술을 끊으셔야 되겠죠. 뭐 카페인과 탄산음료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내 인생의 제가 나락이라고 읽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인생의 락님. 저는 물 섭취, 위생관리, 생활습관 모두 신경 쓰는데도 재발하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신경 쓰는데도 자꾸 재발한다면 내가 왜 어디 내 소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균이 항상 거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만 방광염이 확 도지는 아토피 도지듯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억제하거나 내 방광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약물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삼이사님 안녕하세요. 의자에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 몸이 잘 굳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나 골반 긴장도 유실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개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골반의 긴장도 영향을 주고요. 혈액순환 저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일하느라고 계속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느라고 하다 보면 막 3-4시간 이상씩 같은 자세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어날 때 허리도 막 잘 안 펴지고 다리도 막 아프고 뭐 이렇게 애구구구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는데 뭐 하루 종일 의자에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시면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앉아 있으면 오히려 증상이 없죠. 잘 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확 심해진다든지 뭐 이제 다른 자세로 바꿀 때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골반 긴장이 많이 될 때에도 혈액순환 이 방광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꼭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스트레칭은 정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런 스트레칭도 스트레칭이고, 일어나서 이렇게 허리 이렇게 돌리는, 어머, 제 배에서 똥배가 나오네요. 이렇게 허리를 돌리는 이런 스트레칭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스트레칭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스트레칭을 하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허리라도 돌리세요.
그리고 골반 긴장은 사실은 앉아 있으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주기적으로 운동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좋고 그게 나는 힘들다. 그렇다면은 중간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시는 것도 좋고 점심시간에 앱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들어 볼까 봐요. 이런 운동하는 앱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운동들,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 이런 거 좀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많이 도움이 되는 답변들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마지막에 질문 주신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자세로 있으면 겨울철에 근육 긴장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방광이나 골반 근육엔 정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추워질수록 몸을 움직이고 방광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이제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